고요. 예, 여기에 GitHub에서 어디 들어가면 되죠? 모듈 세븐. 모듈 7이요. 예. 네. 네. 인덱스 좀 오케이.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요거 폰트를 좀 키울게요. 예. 더 크게 할까요? 하나만 더? 두 개가 됐네.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서 계시나요? 저요?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 잡고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2조의 황영환이라고 하고요. 발표에 앞서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너무 말이 빠르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천천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네, 너무 긴장해서. 그리고 이거를 좀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알아보면서 솔직히 100% 이해를 했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찾아보거나 글을 적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정답을 말씀드린다라는 내용보다는 저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이건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서로 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맡은 주제는 서비스 디스커버리고요. 일단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가지는 의도가 MSA 같은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서비스의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고요. 이를 사용해서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또 복잡성을 줄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생겨나게 됐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이전에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IP나 포트 같은 거를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걸 사용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MSA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서비스의 인스턴스 수나 그리고 이런 IP 그리고 포트의 정보가 유동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재실행되거나 뭐 다른 모종의 이유로 이런 정보가 바뀌었었을 때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서비스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이러한 변경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기 보면 뭐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표현한 방식이 좀 달랐는데 좀 강하게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 알 수 없습니다. 추적할 수 없습니다.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 수 없진 않고 추적할 수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꼭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거를 알아낼 수는 있는데 다만 그 과정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제공해주는 구조나 이런 도구들이나 이런 개념을 적용을 안 하고 서비스의 포트나 IP 정보들을 파일에 갱신한다고 생각해 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각 서비스 클라이언트 쪽에서 내가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런 파일 IO를 또 수행을 해줘야 되고 제일 큰 게 예기치 못하게 특정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종료가 되었었을 때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예를 들어서 유레카 같은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유레카 서버와 유레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헬스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이런 소통이 없으면 이 서비스가 종료됐구나 이런 거를 예기치 못하게 종료되더라도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적용해서 이런 도구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거에 대해 앞서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개념에 대해 찾아보면 좀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 좀 뭔가 많아서 좀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몇 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레지스트리인데요. 일단 글을 떠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서비스 클라이언트, 즉 서비스 인스턴스가에 대한 정보, 뭐 포트나 IP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장된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정보를 참고해서 저희가 이런 변화된 포트나 IP 번호 이런 정보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이거 자료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넷플릭스 유레카를 기반으로 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나오면서 설명이 더 되겠지만 넷플릭스 유레카를 사용하게 되면 넷플릭스 유레카의 유레카 클라이언트랑 클라이언트 서버가 그냥 간단하게 있는데요.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클라이언트 서버 측에서 저장이 되고 유레카 서버에 뭐 구현한 방식에 따라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서비스 클라이언트 얘기를 하는데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에서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특정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레지스트리를 조회하고 요청을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가브 MSA 2024 프로젝트에서 유저 서비스, 뭐 포탈 서비스 이렇게 된 게 다 서비스 클라이언트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 기능에 서비스 조회, 로드 밸런싱, 상태 확인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거 자료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조회와 로드 밸런싱과 특히 로드 밸런싱과 상태 확인을 한다? 요게 반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래에서 설명드릴 건데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랑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가 있는데 주로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 패턴을 적용했었을 때 이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싱이나 상태 확인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그래서 요거는 좀 반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메모해 놓은 것처럼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 패턴을 적용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구현을 했었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싱이랑 상태 확인을 하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예시에서도 요거를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우선 여기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돼 있는 부분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는 게 바로 서비스 클라이언트, 뭐 유저 서비스, 뭐 무슨 서비스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 API 게이트웨이가 애매한데 넷플릭스 유레카를 사용해서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랑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하면 이 API 게이트웨이도 유레카 클라이언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들어가서 얘가 이제 뭐 다른 서비스 찾아주고 뭐 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도 하나의 같은 클라이언트로 들어와서 이제 서버에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되게 구성이 돼서 그 프로젝트를 좀 살펴보고 나서 이 API 게이트웨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구현된 게 서비스 디스커버리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의 위치를 찾고 그리고 인스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 유레카가 대표적인 예고 클라이언트가 유레카 서버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 인스턴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 좀 중요한 점은 모든 서비스의 위치를 클라이언트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서비스 레지스트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만 조회하고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구현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하나가 클라이언트 사이드고 하나가 서버 사이드인데,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이제 서비스 요청할 때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직접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인스턴스의 위치나 이런 정보들을 갖고 와서 직접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구현했다고 생각하면, 유저 서비스에서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유레카 클라이언트나 유레카 서버를 의존성을 받으면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라는 객체가 있을 겁니다. 그 객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저 서비스라는 그 어떤 인스턴스에 뭐 유저 서비스 컨트롤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컨트롤러에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를 선언을 해서 거기서 내가 서비스 B라는 걸 찾고 싶으면 난 서비스 B를 찾을 거야 하면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의 정보를 가져올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방식이 서비스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는 이거를 진짜 프로젝트 구조나 이거를 확인해 보는데 제일 도움 받았던 게 저희 그 이가브 MSA 2024 프로젝트에서 제일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림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프로젝트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여기 뭔가 라우터 역할을 하는 데에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 방식에서 각 서비스가 서비스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API 게이트웨이가 얘가 그 서비스 레지스트리죠. 유레카 서버에 있는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갖고 와서 그 서비스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비스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진짜 좀 터프하게 얘기하면 이제 서버 사이드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나 이런 중앙에 집중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이런 애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저희 조의 신혜진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이어가게 된 신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요소들의 장단점 그리고 구현 예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현 방법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 서비스 디스커버리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레지스트리에서 직접 서비스 위치를 조회하기 때문에 장점으로 한다면 직접 서비스를 호출하는 단순성과 로드 밸런스 로직을 직접 구현할 수 있다는 유연성, 그리고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각 클라이언트가 그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직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고 그 의존성이 강해지면서 결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각 클라이언트의 디스커버리 로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사이드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레지스트리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 밸런서나 프록시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디스커버리 로직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화될 수 있고, 로드 밸런싱이나 라우팅 결정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 집중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전반에 걸쳐서 디스커버리 로직을 관리하는 복잡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요청이 약간 지연 시간이 증가할 수가 있고, 로드 밸런서나 그 중앙에서 관리해주는 그 지점에서 실패가 일어날 경우에는 서비스 요청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드 밸런서 같은 인프라 구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간단하게 비교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필요하실 경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스트리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서드파티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이제 외부에서 제공되는 관리형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레지스트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 인프라 관리에 대한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현도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인프라 확장성을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하게 되고 그 제공자가 정한 기능과 설정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커스텀한 설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연 시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혼술 클라우드나 AWS 클라우드 맵, 애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레지스트리의 종류 중에서 셀프 호스티드 서비스 레지스트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의 구성이나 운영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외부 제공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직접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확장 및 업데이트를 직접 해야 되고요. 호스팅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나 클라우드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표로 이제 각 레지스트리의 종류, 사용하는 종류와 특징, 장단점을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구현 예시로 볼 거는 유레카가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와 통합이 용이하다고 해서 유레카를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살펴본 프로젝트는 저희 이고브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면 디스커버리라는 이런 폴더 내에 그 디스커버리 설정을 하는 야물 파일과 그리고 자바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화님께서 저희 이고브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좀 직접 그려주신 아키텍처인데요. 여기가 이제 각각 보드 서비스, 포털 서비스 같은 서비스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거치면서 그런 필요한 서비스의 정보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너무 잘 그리시네요. 그래서 이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그 유레카 서버에서 이 레지스트리에서 원하는 그 서비스들의 IP나 포트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런 여기 Enable 유레카 서버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유레카 서버로 동작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야물 파일 같은 데서도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이제 네임에서 여기는 이제 디스커버리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 서비스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저 네임이나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서 비밀번호 설정하고 대시보드에 접근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제 다른 세부적인 설정 사항들은 필요하실 경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에서도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여기 가이드 문서랑 레파지토리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실행을 하고 레파지토리도 직접 받아서 실행을 해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이 Enable Eureka 서버라는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서버를 설정을 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뭐 네임을 설정하고 유레카와 관련된 세부 설정 사항들을 야물 파일에서 설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이제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자바나 야물 파일들을 통해서 설정을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 시켜드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예, 너무 잘 준비해 주셨고, 예,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리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은 네, 여기 모듈 9인가요? 예. 이거는 동규님이 다음 주에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안티 패턴. 이건 제 거구나. 그 다음, 여기, 준비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 대해서 발표할 조현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설명드리자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분산된 시스템 간 이벤트를 발행하고, 발행된 이벤트를 필요로 하는 수신자에게 전송하고, 이벤트를 수신한 수신자가 이벤트를 처리하는 형태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줄여서 EDA라고 하는데, EDA의 목적은 분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처리하고 각 구성 요소가 이벤트에 따라 독립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시스템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복잡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는 MSA가 적용된 시스템에서 이벤트 발생 시 해당 이벤트 로그를 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비동기 통신을 통해 시스템 내 통합을 수행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위 그림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1번에서 로그인이라는 동작이 발생하게 되면 2번에서 로그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먼저 검증을 진행하게 되고, 로그인한 정보가 맞다면 3번으로 로그인을 했다라는 이벤트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달된 로그인에 대한 이벤트는 나머지 다른 그 이벤트를 구독하는 서비스들이 처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로그인에 대한 시간,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와 로그인을 했으니 다른 디바이스에서 로그아웃을 진행하는 서비스가 비동기적으로 같이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각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벤트 스토어에 저장했던 이벤트를 다시 발행함으로써 이벤트 처리에 대한 장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동기적 아키텍처, 모놀리식 구조나 RESTful API 기반 아키텍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결합도로 서비스 간의 직접적인 호출로 인해 각 서비스가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유지보수와 확장이 어려웠고, 확장성의 한계로 대규모 트래픽 증가나 다양한 이벤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병목형 현상을 야기하여 확장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정 서비스가 다운되면 다른 서비스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전체 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가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서비스가 서로 직접 통신하지 않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브로커를 통해 이벤트를 발행하고 다른 서비스가 이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슨한 결합을 유지하여 서비스 간 이중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각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하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처리되므로 효율적인 자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발행하면 각 서비스가 비동기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므로 서비스가 대기하지 않고 전체 시스템 성능과 반응성이 향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밖에 안 써. 이후에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오준입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4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벤트 생성자, 또 이벤트 소비자, 또 이벤트 채널, 또 이벤트 스트림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생성자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주체로서 시스템 내에서 상태 변화가 발생할 때 이벤트를 생성하고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 이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소비자는 이러한 이벤트를 구독하고 해당 이벤트가 발생할 때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소비자는 여러 이벤트를 동시에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채널은 이벤트가 전송되는 경로로서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을 해서 이벤트를 중계합니다. 메시지 브로커에는 카프카나 레빗MQ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벤트 스트림을 처리해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반응하는 구성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아키텍처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서비스들이 비동기적으로 이벤트를 주고받기 때문에 시스템 니들링 서비스나 장애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이벤트 소비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즉시 반응을 할 수 있어서 실시간 처리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간들의 의존성이 낮아져서 변경 사항이 있더라도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독립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디버깅이나 트러블 슈팅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동기적으로 데이터가 처리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트랜잭션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메시지 브로커나 이벤트 스트림 처리 시스템의 설정이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프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 순서를 보장하는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메시지 브로커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리스, 데이터 스트림 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이가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자면 이쪽으로 갈 건가요? 네. 잠깐만요. 여기에 MS 여기 말이죠. 예. 백엔드 프로젝트에서 리저브 리퀘스트 서비스에 리저브 서비스 코드를 확인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예약 신청을 하고 예약 정보를 저장하고 재고 변경을 위한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트림 브릿지.send 리서브 리퀘스트의 DTO를 하는 것이 이벤트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가 리저브 아이템 서비스에
리저브 이벤트 컴피그를 확인을 하면 이 예약 신청 후 재고 변경에 대한 컨슈머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리저브 아이템 서비스에 업데이트 인벤토리 된 샌드 메시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재고 변경을 수행한 후에 다시 리저브 재고가 변경이 되었다는 메시지 이벤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벤트를 다시 리저브 리퀘스트 서비스에서 재고 변경에 대한 성공 여부를 컨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 주가 마지막인 게 너무 아쉽고요. 더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배우는 게 꽤 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점심 못 드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점심 약속 있어. 하나, 둘, 셋, 두 분?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 한 분만 저기 한국밥집에서 한 10명 먹는다고 갔다 와주실 수 있나요? 제일 잘생긴 분 좀 부탁드릴게요. 10명 갔다 온다고, 아니면 한 10분 쉬고, 10분 쉬고 저기 그 주전부리도 있고, 간식도 있고 그러니까 10분 쉬고 20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녹화는